네, 안녕하세요. 외식업 컨셉 기획자 과정 12기 고서희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지난 11주 동안에 제가 배우고 경험하면서 이 외식업 프로듀서라는 새로운 역할을 이제 이해를 하고 실제로 실행하면서 깨닫게 된 여러 가지 경험들을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제가 세 번째 성과 발표고 세 번째 수업입니다. 첫 번째 수업 때는 매장이 있었고 두 번째 수업부터는 매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쩌다 보니 다른 분들 이제 매장을 기웃거리게 되다 보니까 여러 군데서 많이 실습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이제 타인의 현장에서 배우고 관찰하고 돕다 보니까 마치 교수님께서 저한테 1:1 과외를 해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매주 공부하느라 너무 힘들었고 그만큼이나 새롭고 중요한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배운 내용들을 바로 다음 주 아니면 내일, 바로 내일 모레 이렇게 계속 실전에 적용해 보면서 검증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 특별한 경험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네, 발표는 4가지 흐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로듀서라는 개념이 외식업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거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직접 참여하고 실습했던 3가지 매장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서울돈, 그 다음에 충민정, 그 다음에 포항 홍게칼국수를 중심으로 실무의 변화 과정을 공유를 해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3번째는 이제 브랜딩에 대해서 저의 정말 미약하지만 철학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사업주의 언어로서의 브랜딩이라는 개념과 진정성 있는 브랜드 구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식업을 산업적으로 바라보는 정말 저의 이제 시각이 점점 커지는 이것들을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고, 그리고 외식업도 정말 예술이구나, 정말 대단하다라고 제가 스스로 감탄한 지점이 있었어요. 그것을 공유를 해드리면서 이 수업이 제게 어떤 전환점이 되었는지를 정리를 해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컨셉 기획자 과정 처음에 수업 때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컨셉 기획은 아이디어 싸움이 아니다. 아이디어는 누구나 낼 수 있는데 그것을 현실에서 실현 가능하게 하고 투자 대비 수익까지 설계할 수 있어야 진짜 기획자고 프로듀서다. 이게 컨셉하면 아이디어고, 아이디어가 막 폭포수처럼 흐르는 사람 옆에서 아이디어를 뚝 떼면은 이걸 내 매장에 적용하면 이제 대박이 날 것 같고, 그래야 운이 트일 것 같고, 저도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 과정이 가장 재미있었던 이유기도 합니다. 교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제가 약간 핑? 이렇게 됐는데, 왜냐면 아이디어는 누구나 내는 시대가 왔고, 챗GPT 너무 많은 AI로 아이디어는 그냥 물밀듯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카피도 제가 할 수 있고 당연히 경쟁자로부터 쉽게 당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게 나의 아이디어가 내 상권, 내 오프라인 상권, 온라인 상권, 투자 수익률, 내 메뉴 다 합리적으로 맞는지 하나의 꼬챙이로 다 합리적으로 딱 꿰는 게 진짜 기획자고 프로듀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수업을 지금부터 배웠고 그 과정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외식업 프로듀서라는 용어는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단어고 이제 아마 책으로도 출판이 될 건데, 제가 과거에 약간 음악을 만든 적이 있었어가지고 이건 저는 아닌데, 네, 익숙하면서도 되게 새롭게 다가왔었던 것 같아요. 음악 프로듀서는 옛날에는 이렇게 이제 골방에 틀어박혀가지고 이제 음악을 하나로 모아서 청자에게 어떤 음악 형태로 내보내냐, 이것을 프로듀싱 하는 건데, 이제는 이제 음악이 점점 복잡해집니다. 음악이 듣는 것뿐만 아니라 보고 느끼고 굉장히 다양한 부가가치로 발전이 되어서 이제는 전반적으로 음악을 기획하고 프로듀싱하는 시대가 왔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20년, 10년 전부터 이런 전문적인 기획사가 생겼습니다. 외식업 역시 이제 혼자서만 될까 하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다양한 전문가들과 협업해서 하나의 브랜드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야 되는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체감을 했습니다.
네, 음악 프로듀서는 뭐 음반이나 공연을 완성하고 나면은 일정 부분 역할이 마무리가 되잖아요. 뭐 1집, 2집, 3집, 싱글 1집, 2집, 3집. 그다음에 아이돌 하나, 그다음 이 아이돌이 이제 끝나면 그다음 아이돌, 그다음 아이돌. 이렇게 어떤 마침표가 찍히는데 외식업 프로듀서는 마침표가 찍히질 않고 계속 영원히 돌아가는 네, 아주 무서운 프로듀싱을 합니다. 네, 결과물이 나온 이후에 지속 가능성 고려가 훨씬 더 중요하고 운영자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운영 요소를 고려를 해서 내부 고객, 외부 고객의 지속적인 만족과 손익 구조까지 기획해야 하는 굉장히 복합적인 일을 해야 되는 직업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컨셉 기획자 과정에서 처음 외식업 프로듀서라는 개념을 소개를 받았고 그 직업에 대해서 굉장히 재밌겠다 하던 차에 제가 온마 때부터 서울돈에서 좀 프로젝트를 했던 것을 떠올려 봤어요. 서울돈은 저의 온마 동기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제 블로그에 보시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마 이때부터 현장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물리적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부터 교수님께 직접 배우면서 익혔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유사한 메뉴를 제공하는 경쟁 매장에서 경험에만 의존하지 않고 무엇을 봐야 되는지, 왜 그렇게 메뉴나 구조가 세팅되는지를 벤치마킹하는 법을 배운 게 저한테 너무 컸습니다. 제가 커피 분야에서만 10년을 일해서 고기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는데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고깃집의 메뉴 구조나 운용 전략을 이해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실습 덕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돈이 위치한 상권에 맞는 메뉴의 가격 및 구성을 파악을 하고 이에 따라서 어떤 메뉴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실제 전략을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 매장이 회전율을 극대화할 건지 객단가를 극대화할 건지 어떤 전략을 선택하고 그거를 어떻게 측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지를 교수님의 이제 터치 설명과 함께 직접 목격을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 전략적인 판단을 기반으로 해서 또 메뉴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를 익혔던 것 같습니다. 메뉴 하나가 정해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현실적인 고민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판단이 필요하구나. 정말 한 줄 한 줄이 이제 메뉴로 그어질 때마다 엄청난 구조적인 이론이 필요하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음식 기획이 아니고 손익 구조와 운영 전략 전반을 기획해야 하는 외식업 프로듀서의 핵심 역할임을 실감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충민정인데요. 충민정 프로젝트도 시작하게 되면서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제주 관광지의 상권을 철저히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전화가 오셨었죠. 이제 제주도 갈치 탑5를 조사해봐. 이렇게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수고하십시오. 딱 끊었는데, 탑5가 뭘까? 외모일까? 매출일까? 순이익일까? 매장의 크기일까?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순한 인기 순위가 아니라 절대 객단가, 효율성, 회전율, 위치, 메뉴 구성, 타겟 고객 등의 기준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온라인상으로 분석을 했고요.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경쟁사들이 누구에게 팔고 있었는지, 뭘 팔고 있었는지, 이걸 또 얼마에 팔고 있었는지, 이걸 어떻게 팔고 있었는지, 같은 갈치구이라 하더라도, 같은 갈치조림이라 하더라도 완전히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게 스와트 분석 프레임을 중심으로 한 건데요. 제주 공항 근처의 갈치집으로서의 충민정의 장점과 단점. 그러면 제주 공항 근처에 있는 경쟁자의 장점, 단점. 제주 공항 근처에 없는 경쟁자의 장점과 단점. 갈치 조림을 파는 경쟁자의 장점과 단점. 그 사이에 파고들 기회가 있는지, 그리고 경쟁자의 예상 전략, 우리가 이렇게 매출을 튀어나가면은 예상으로 될 전략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도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정리하면서 충민정만의 차별점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브랜드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저는 이 브랜드가 단지 음식을 파는 곳이 아니라
저기 충민정 두 분 대표님이 계신데 저 두 분이 각자 이제 제주 해녀의 후손이세요. 그리고 실제 갈치 중매인입니다. 이런 독특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이 실제 사람들의 삶과 역사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기획자, 즉 프로듀서의 역할이고 이 깨달음은 제가 앞으로 진행할 모든 프로젝트에서 핵심 원칙이 될 것이라고 서서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네, 또 한 번 이제 전화가 교수님이 오셨는데 여보세요. 네, 안녕 못해. 네, 교수님. 안녕 못하시다고요. 충민정, 지금 돈 벌고 있는지 한번 봐봐. 어떻게 봐요? 알아서 해봐봐. 네, 알겠습니다. 네, 끊었어요. 그러니까 충민정이 지금 돈을 벌고 있는지 봐봐. 돈 벌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떡하지? 해가지고 이제 통장을 까주시라. 까셨어요. 그래서, 네. 근데 이제 다들 다 비슷하게 느끼시는 것인데, 기존의 손익계산 다들 하고 계시죠? 매출과 지출을 단순히 월 단위로 정리하는 수준이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다 비슷하실 건데, 저도 이랬거든요. 근데 저는 커피 매장이라서 원가가 그렇게 높지 않고 객단가도 높지 않아서 여기에서 크게 이제 구멍을 발견하지 못했었는데, 교수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죠. 이 충민정은 객단가도 너무 크고 식재료의 원가도 너무 커서 그냥 손익계산을 하면 메뉴 가격이나 구조가 정확한 흐름을 파악하는데 너무 어려움이 컸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메뉴 가격이나 구조를 경험에 의존하고, 그래서 이 메뉴가 실제 수익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정밀한 판단이 어려웠습니다. 그때 또 교수님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이거 손익계산을 있잖아. 너가 발생주의라는 게 있어. 이게 뭐죠, 교수님? 너가 이걸 알면은 4년 동안 회계학과에서 배우는 거 네가 다 배우는 거야. 그래서 그게 뭐죠, 교수님? 그거 네가 알아서 해봐봐. 네, 알아서 했고요. 그래서 발생주의적 손익계산이라는 것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비용을 발생 시점 기준으로 정리를 하는 건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정확한 고정비와 변동비로 손익을 재구성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 각 메뉴가 실제로 기여하는 마진과 회전율, 테이블당 객단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15,000원, 20,000원, 25,000원 이렇게 세트를 구성할 때 이 반찬이 있어도 된다, 없어도 된다. 조림에 이 정도가 있어도 된다, 없어도 된다. 이런 세 단계 메뉴 가격 구조를 현실적으로 정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충민정은 새로운 방식의 완전히 그러니까 제주 갈치 씬에 없었던 새로운 방식의 리뉴얼을 이제 시작할 거고요. 이전에는 감에 의존하던 가격 설정이 이제는 근거 있는 데이터로 기반하게 되었고, 메뉴 운영과 전략을 좀 더 공격적으로 짤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저희 왔다 갔다 했던 서류들을 조금 모아봤는데, 원가 계산의 기초부터 도와드리고 교육하는데 조금 시간을 쏟았던 것 같습니다. 충민정 대표님들께서는 정말 제가 다 하자고 하면 다 해주시고, 까주시고, 네, 다 열어주시고, 네, 해주셔서 정말 잘 운영이 됐던 것 같아요. 식재료의 원가를 보다 쉽게 측정할 수 있도록 조리 방식 자체를 개선을 해주셨고, 큰 틀에서는 통장 까주시고, 카드 정리해주시고, 원리금 관리해주시고, 매장 자금, 개인 자금 분리까지 함께 정리를 해주셨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저는 유동성 관리까지가 지속 가능한 브랜드 운영의 핵심이라고 믿었고, 이에 따라서 가게 운영자 스스로가 원가 계산을 직접 해보실 수 있도록 챗GPT를 이용해서 원가 계산기를 만들어 드리기도 했고, 심지어 실제로 지금 스스로 만드실 수 있을 만큼 성장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직접 숫자를 이해하고 직접 통제하고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결과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대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셋이 모여서
어떤 반찬이 조합이 되어야 되고 어떤 원가와 어떤 설계 안에 어떤 면을 넣고 어떤 국을 제공하고 이게 원가가 몇 원을 넘지 말아야 할지 그리고 메뉴 구성의 모든 세부 요소에 모두가 각자 참여해서 컨셉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네, 이 충민정 이 프로젝트 경우에는 메뉴가 단지 맛있는 음식을 넘어서 매장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정말 구조적인 수단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해주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리고 계속 진행 중이고요. 메뉴에 스토리를 입히는 작업을 했습니다. 두 대표님의 어머님이 모두 해녀셨고 제주도 토박이이고 여기서 나고 자랐고 그 삶의 뿌리에서 스토리를 끌어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 먼저 초안을 봐주셨고 그리고 그 스토리를 바탕으로 브랜드의 언어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컨셉을 정립하고 아마도 이제 이 컨셉 정립한 다음에는 상품명 세 단계의 한상 차림이 필요하다는 교수님의 전략적인 방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한상 차림에 대한 상품명 그리고 새로운 음식이 나온다. 새로운 음식에 대한 상품명 이런 것들을 전부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아이덴티티 정서를 명확히 하는 작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컨셉에 맞게 이제 보통 갈치집에 가면은 그냥 보통 한식 도자기의 그릇들과 보통의 테이블인데요. 이번에 충민정 프로젝트에서는 컨셉에 맞춰서 한상 차림의 컨셉이 시각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것을 정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촬영 컨셉 기획 및 디렉팅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작업을 통해서 말이 아닌 이미지로도 서사를 전달할 수 있도록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메뉴가 런칭되지 않아서 말을 조금 돌려 추상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서 죄송합니다. 네, 4월 중에 리뉴얼하고 오픈 예정이고요. 강산범 대표님께서 저래 보이시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분이시고 갈치 가격을 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갈치 가격의 마지막입니다. 도메인은요. 그래서 제주 갈치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제주 전통 옷을 입은 노동복을 입은 강지연 대표님이고요. 이 돌담이 주는 제주도의 시각적인 어떤 아이덴티티를 많이 보고자 했습니다. 이거 촬영을 할 때 제가 중점적으로 뒀던 부분이고 간혹 매장 중에 자기가 중매인인 척하는 매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두고 볼 수 없어서 직접 경매장에 가서 촬영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충민정의 갈치조림이 1인상으로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그림이 이제 제주도스러운 현무암의 심볼을 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제주도를 느끼실 수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 중이니까요. 4월 중에 오픈이 되면은 많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동시에 진행했던 건 포항 홍게 칼국수입니다. 포항 홍게 칼국수는 이제 브랜드의 시각적인 정체성을 중심으로 접근을 했고요. 네, 제가 옆에 이제 개가 있는데 저 개 로고를 작업을 했습니다. 이 로고 작업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고민했던 점은 다음과 같은데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고 싶었습니다. 실제 포항 홍게 칼국수는 홍게가 이렇게 나와 있지 않고 이거 가만히 보면 이게 홍게인지 뭔지 몰라요. 근데 실제 음식에서는 국물에 녹아서 존재감이 다소 약해 보일 수 있는 홍게를 로고를 통해서 상징적이고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표현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게다리의 형태를 수제 칼국수 면발로 이제 은유를 해서 손 칼국수의 불규칙함을 통해 손맛과 정성을 나타내고자 했고요. 오른쪽으로 뻗은 게 이제 포항이라는 지역성과 해가 가장 먼저 뜨는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담았습니다. 이게 바다로 계속 뻗어나간다는 의미가 있고요. 언어가 없어도 고객이 브랜드의 핵심을 한눈에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시각 요소 하나하나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는 어쩌면 기호로서의 로고도 있는데요.
단순한 시각적 로고가 아닌 브랜드 철학, 그리고 이 브랜드가 나아갈 포지셔닝 방향성을 함께 담은 중요성을 담았습니다. 저는 이 로고 기획을 통해서 언어가 아닌 디자인 안에 브랜드의 핵심 메시지를 어떻게 담을 수 있는지를 깊이 있게 고민하고 실천해 보는 계기를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로고와 브랜드 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성은 이번 포항 홍게 칼국수의 3가지 브로슈어, 메뉴, 먹는 방법, 그리고 브랜드 스토리, 디자인에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저께 완성된 것이고요. 제 블로그에 올려놨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짧게나마 실습을 한 것들을 공유해 드렸는데, 브랜딩 작업을 하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사업주 본인의 삶과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진정성 있는 언어였습니다. 사업주에게 브랜딩을 강요하거나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브랜드를 억지로 심어주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 같이 이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업주 스스로 자연스럽게 나온 언어로 외부 고객과 그리고 내부 고객, 직원들에게 소통할 수 있을 때만 브랜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프로듀서로서 저의 역할은 사업주가 스스로 변화하고 본인의 진실된 언어를 찾아서 고객과 직원들에게 진정성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저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좀 인사이트를 얻었던 거는 외식업이 이거 진짜 보통 아니네, 이거 진짜 예술이네 하던 지점이 있었어요. 외식업에서 예술적이다라고 하면은 멋진 메뉴나 아름다운 공간, 뭐 힙한 것 이런 거라고 저도 언뜻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진정한 예술성은 현실적인 어려움과 변화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도 내부 고객과 외부 고객 모두를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이게 정말 너무 예술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 와중에 로컬의 식재료까지 사용해야 하고 로컬의 문화를 기반으로 지역을 뛰어넘어서 글로벌까지 경쟁할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드는 게 이게 어떻게 예술이 아닐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저는 외식업이 점점 더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도 그렇고 사회가 점점 발전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구조적으로 인건비는 점점 높아져가고 식재료비가 높아져가고 모든 비용이 오르는 이 점점 어려운 시대에 손익 계산을 해서 내가 원하는 순이익을 지켜나가는 이 자체가 너무 훌륭한 예술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제 첫 성과 발표인데요. 머리가 조금 달라졌지만, 네. 25기 성과 발표에서 저는 이제 상권이 단지 3km 반경이 아니라 온라인과 글로벌로 확장되어야 된다라고 제안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게 만약에 저 신월커피에서 2만 킬로미터 밖에 있는 아르헨티나에서 손님이 오신다면 나는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라는 시각을 발제를 한 것이었는데요. 당시에는 이 아이디어가 그냥 가능성으로 느껴졌지만 이번 12주의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실현되어야 되는 명확한 전략이고 필수적인 방향임을 정말 재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상권이라는 거는 닫힌 세계니까 경쟁은 당연한데, 근데 그 방향이 옆집을 죽이는 방향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더 넓은 상권으로 같이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확장의 핵심은 결국 정말 나다운 것을 찾는 과정이고, 이것이 정말 곧 다운사이징이자 진짜 브랜딩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전체를 하나의 글로벌 상권으로 키우는 협력자이자 동료로서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를 통해 서로 시너지를 내고 외식업이라는 산업 자체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니요. 이렇게 해야만이 외식업 산업 자체가 클 수 있다고 확신이 됩니다.
네, 이번 컨셉 기획자 과정은 저한테 정말 이 아이디어를 현실화할 수 있는 역량과 철학적 깊이를 제공을 받은 것 같고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앞으로 어떤 매장이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될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 수업을 하고 나서 뭔가 제 안에서 크게 엄청 회전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고의 방향이 바뀌고 저라는 사람을 바라보는 각도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배움과 성장은 교수님의 정말 뛰어난 이론적 완성과 깊이 있는 조언 그리고 전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진행하시는데 도움을 주신 정말 많은 동문 여러분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은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더 많은 현장에서 직접 경험을 쌓아서 외식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